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중국 전기차 시장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테슬라 관련 뉴스, 그리고 어제 진행되었던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 인터뷰 여파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 내 주간 보험 등록수입니다. 이번 32번째 주 중국 내 판매량이 15,500대를 기록하게 되고 이는 작년보다도 높은 수치이자 절대적으로도 아주 높은 수치가 됩니다. 그리고 중국 내 다른 전기차 제조사의 판매량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 있는 움직임을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 BYD가 예외적으로 뛰어난 판매량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예외적으로 뛰어난 판매량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 중국 내 누적 판매량을 보게 된다면 이제 작년과 거의 동일한 수치가 되었으며 차이가 나는 수준이 5,000대밖에 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내 판매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올해 테슬라가 중국 내 판매량 신기록을 다시금 갈아치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더 흥미로운 내용은 중국 내 자동차 시장 전체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지난 달과 비교해도 혹은 작년 동월과 비교해도 중국 내 차량 전체 판매량은 3% 하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 작년 동월과 비교할 경우에 오히려 14%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체 차량에서 순수 전기차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꾸준하게 올라가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음을 중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28%이고 또 PHEV까지 합치게 된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가 벌어진 게 지난 7월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판매하는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개월간의 판매량 총 합을 기준으로 중국 내 테슬라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7월부터 다시 반등하며 11%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아주 충격적인 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전체 자동차 판매량이고 그 다음에 내연차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내연차 판매 비율이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최초로 전체 차량 판매량의 반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르웨이를 이야기하며 미래를 보여주는 창이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중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사실상 내연차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자료를 바탕으로 내연차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2019년 거의 100%였던 내연차 판매가 이제 6월 자료를 보게 되면은 중국 내 내연차가 전체 차량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가파르게 내연차가 사라지는 트렌드, 비단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 판매량 트렌드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인 자동차 시장의 계절성을 그대로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매월 차량 판매량을 정리한 자료인데 이걸 보게 되면은 항상 12월로 가면 갈수록 차량 판매량이 증가하는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올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외부 쇼크가 일어나지 않는 한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지는데 이 상황에서도 똑같은 계절성을 보여주게 된다면 테슬라 같은 경우 중국 내 판매량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노이즈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있었는데 또 역사상 최고치를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샤오미에서 등장하였던 SU7 처음에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테슬라 대항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엄청난 하이프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항상 새로운 게 등장하면 많은 관심을 받지만 이제 불과 4달이 지나고 나니까 판매량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SU7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사이버 트럭의 인기 역시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켈리 블루북이라는 곳에서 예상한 사이버 트럭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이번 2분기 벌써 사이버 트럭이 모든 전기차 트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인 8,755대를 판매했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8,755대 같은 경우 리비안 아론티와 또 비교해 보면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트렌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비아 안에서도 새로운 모델이 나왔을 때 마치 시장을 집어삼킬 것처럼 테슬라 대항마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판매량이 하락한 반면에 테슬라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인기가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8755대는 이 켈리 블루북이라는 곳의 예상치인데 이 예상치가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벌써 사이버트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빈 넘버 기준 17,000대를 훌쩍 넘기기도 하였으며 또 조 태그마이어 씨 같은 경우도 실제 인도받은 사이버트럭의 빈 넘버를 바탕으로 얼마나 많은 차량이 인도가 되었는지 혹은 생산이 되었는지를 계산해 보셨습니다. 이를 보게 되면은 지난 2분기까지 거의 확실하게 최소한 15,000대 내외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또 테슬라에서 사이버트럭 생산 능력은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사이버트럭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4680인데 완전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 벌써 테슬라가 만들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이제 대량 생산만 남아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음극과 양극 모두 건식 공정으로 만들어지는 완전체 4680이 대량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사이버트럭의 생산 속도는 또 더욱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도 FSD 장착을 위해서 열심히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척쿡 씨께서 다시 한 번 더 목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사이버트럭에 FSD가 적용되는 시점 역시 빠르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이버트럭은 그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광고 효과를 벌써 많이 만들었는데 여기에 FSD까지 적용이 되면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게 된다면 사실상 테슬라는 제품을 만들므로써 판매함으로써 광고 효과까지 누리는 최초의 기업이 되게 됩니다. 또한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기도 하였죠.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 올해 말이면 수익을 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살펴봤듯이 많은 기업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만 수익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영업이익 기준으로 마이너스 100%에서 마이너스 몇백 %까지 많이 봤는데 사이버트럭은 불과 4분기 만에 수익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지난 2분기 어닝콜에서 확인하였고 사이버트럭의 인기가 워낙 높기 때문에 수요와 관련된 걱정도 아주 낮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지금 자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전기차 판매량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순수 전기차와 PHEV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압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게 테슬라 모델 Y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YD 역시 많은 차량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안에서 순수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 다음 자료 같은 경우 2024년 2분기 미국 내에서 판매된 전기 SUV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테슬라 모델 Y가 사실상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등과 비교했을 때도 8배 이상 더 많이 판매하고 있으며 3등과는 9배, 그 밖에 다른 차량과는 100배 이상의 판매량을 테슬라 모델 Y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SUV 세그먼트를 사실상 모델 Y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차트 자체가 압도적인 경쟁력 차이를 증명해주는 차트입니다. 또 모델 S와 비교되던 아우디의 이트론 역시 조금만 시간이 지나 보니까 역시 테슬라와 경쟁할 수 없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트론 같은 경우 초기에는 판매량이 조금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체 판매 트렌드를 본다 하더라도 모델 S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판매량 하락세가 높았으며 모델 S 판매량이 증가하는 2분기에도 이트론의 판매량이 감소하며 테슬라 제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다른 전기차 제품과 비교하기가 힘든 수준이다라는 걸 다시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 플래그십 전기차로 내놓았던 프로젝트 트리니티를 연기하게 됩니다. 원래는 2026년도에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2030년대 초로 출시를 연기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전기차 생산 계획을 발표하고
다시 연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봤던 자료를 통해서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걸 내놓는다 하더라도 테슬라가 똑같은 세그먼트 안에서 압도적인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 조금 판매한다 하더라도 판매할 때마다 손실을 보는 실정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뛰어들기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먼저 봤고 또 중국에서 보고 있듯이 결국 내연차는 사라지는 트렌드가 지속되고 있는데 어떻게든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막다른 골목에 점점 더 기존 내연차 제조사들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그 밖에 FSD 12.5.1.3 주행 영상이 공유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진실 여부가 너무나도 명확한 게 예상 밖의 보행자가 이렇게 뛰어들면서 운전자분께서 이제 욕까지 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예상 밖의 상황에서도 역시 잘 대처하는 FSD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AI와 관련해서 이제 현실 세계 AI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이 사실상 유일한 상황인데 XAI를 통해서 그리고 X를 통해서 그록 2.0이 디지털 AI에도 진출한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챗봇 형태이고 또 이미지 생성이죠. 이제 그록 2.0 같은 경우는 챗봇 기능 역시 강화가 되었고 이미지 생성 기능 역시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 이미지 생성 기능은 모두에게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는 않았는데 조만간 모두에게 배포가 되는 버전입니다. 상당히 뛰어난 수준의 이미지를 그록2도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거 자체가 일론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업에서 AI와 관련된 기술이 아주 높음을 증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어제 진행되었던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 인터뷰 역시 예상했던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뉴스 미디어에서는 이 인터뷰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예상했던 일이고 또 이런 미디어가 똑같은 톤의 헤드라인을 쏟아내는 걸 보며 NPC들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통일화된 헤드라인을 쏟아내는 뉴스가 가져올 효과는 오히려 X를 더 부응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일론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터뷰가 실제 X에서 일어났는데 사람들도 모두가 NPC가 아니기 때문에 뉴스에서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X를 와서 확인해보면 본인이 직접 인터뷰를 들어보고 평가해보면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X의 인터뷰의 인기를 더 높여줄 것이다 라고 일론은 예언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뉴스를 그대로 믿는 사람은 모질이입니다 라는 말까지 남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 나왔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는 이런 미디어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를 다루는 곳인 양 믿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뉴스에서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하면 진실로 믿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스페이스X에서 스타쉽 발사 테스트를 진행할 때 실패했다라는 뉴스가 쏟아졌던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스타쉽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라는 걸 사실상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 사실 내용과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어디선가 통보받은 내용을 앵무새 마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미디어다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명확해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믿는 사람은 모질이다라고 일론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NPC라는 게 마치 이런 밈으로 만든 이 이미지 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고를 뉴스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프라파간다가 원래 있던 거를 바꿔버리고 새로운 프라파간다를 믿어버리면 NPC들은 그대로 이 칩에 들어가 있는 내용 그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게 미디어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정치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결국 이런 NPC가 되기 싫으면은 특정 프로파간다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냐 그게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완벽하게 바뀌어 버린다. 특정 사안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 이름에 의해서 이런 반응이 일관되게 나온다. 사실 그게 NPC 상태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파간다는 너무나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타임 표지에 나오는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해리스입니다. 어떻게 똑같은 신문사인데 네, 이걸 이렇게 보면은 정말 웃긴데 뉴스에서 이런 형태의 묘사가 나오는 것에 그대로 휘둘리는 사람이 안타깝지만 상당히 많죠. 하나하나 비교해보면은 얼마나 처참한 수준으로 프로파간다가 퍼지고 있는지를 잘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디어에서 인터뷰 내용을 제대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많은 사람이 X를 찾아서 실제 인터뷰 내용을 확인할 것이다 라고 일론은 말하였고, 이거 덕분에 2억 뷰를 넘게 기록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였는데, 그 예언이 불과 하루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재 총 뷰가 2억 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X라는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준과 동시에 왜 X가 오히려 더 성공적일 수밖에 없는지, 미디어가 얼마나 제 역할을 못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주요 내용이 많이 나왔지만 일론이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과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일 산업을 굳이 악마할 필요가 없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악마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일론이 남겼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죠. 미디어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을 마치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하는 사람처럼 묘사하는 경우가 많고 악마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중 일부는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말하는 모든 내용이 잘못될 수는 없죠. 그런데 미디어만 보면은 모든 게 잘못된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조금 이따가 더 추가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카말라 역시 X에서 스페이스를 통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라는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다만 X에서 진행되는 이 인터뷰는 스크립트 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초대에 응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전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가 EU에서 일론 머스크를 협박하는 서한을 보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가 실시간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EU 법을 따라서, 유럽의 법을 따라서 폭력을 조장할 수 있는 내용은 검열을 해야 된다라는 협박 이메일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제가 좋아하는 애널리스트인 피에르 씨께서 아주 훌륭한 평가를 남겨주셨습니다. 지독하게 애처롭습니다. 부끄러울 정도로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모지리의 왕이 사람들이 모지리라고 생각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당연히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EU의 내부시장위원장이 이런 협박 메일을 보냈다라는 것 자체를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EU 역시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미디어, 언론사의 시청률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X 같은 경우는 또 최고 수준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였던 과거의 낡은 NPC 간섭이 사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제 인터뷰에서 제가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내용이 이 뉴욕에서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제가 조금 더 추가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사이트 같은 경우는 뉴욕 경찰청에서 실제 제공하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뉴욕에서 발생하는 주요 범죄 수를 보게 되면은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18만 4천 건이었는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 추세가 반전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18년, 2020년까지 이 범죄가 줄어들다가 2020년부터 반전하여서 뉴욕에서 실제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공교롭게도 2019년 뉴욕 같은 경우에는 서류 미비 이민자를 위한 성역이 되겠다라는 선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서류 미비 이민자라는 게 상당히 순화된 표현인데 불법 이민자이죠. 불법 이민자들까지 받아들이는 그런 정책을 뉴욕에서 펼친 게 2019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범죄가 오히려 증가했다라는 거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통계라는 거는 실제 일어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실제 범죄율 증가를 가져왔다 라는 그 가능성은 분명 열어주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또 그 밖에 베네수엘라의 범죄율과 관련한 내용도 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많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실제 베네수엘라의 범죄율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범죄율이 베네수엘라에서 하락하였는가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범죄 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범죄율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형 범죄 집단이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라는 이야기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주 이유가 아주 흥미롭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는 범죄자들을 잘 관리하였기 때문에 범죄율이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경제가 처참하게 망가졌기 때문에 이 범죄 집단조차 범죄 대상을 찾을 수가 없어서 다른 국가로 옮겨갔기 때문이다라는 해석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 역시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이 증가했기 때문에 일부는 미국으로 갔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도 합니다. 뉴욕에서 범죄가 많이 증가했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인 부분이 많았다라는 것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며, 오늘 또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